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카드, 또 스마트폰으로 하는 간편 결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 돈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동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우리 경제에 보이지 않는 혈관, 지급도일제 제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평소엔 눈에 잘 띄진 않지만요. 만약 멈추면 우리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질문 있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딱 긁으면 그 순간 바로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 돈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또 가게 주인분께 전달되는 건가요?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궁금증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보통 경제라고 하면 금리나 통화량, 이런 어려운 숫자들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이 지급 결제 제도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순환계, 즉 우리 몸의 혈액순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처럼 말이죠. 돈이라는 혈액이 우리 경제 구석구석 막힘없이 잘 돌아야 경제 전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복잡해 보이는 과정의 뼈대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현금 내는 걸 빼고 카드를 쓰든 계좌 이체를 하든 모든 거래는요, 사실 아주 명확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바로 지급, 청산, 그리고 결제. 이 세 단계만 딱 이해하면 오늘 내용의 절반은 그냥 따라오시는 겁니다. 우선 지급결제라는 말, 이 말의 뜻부터 한번 짚어보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빵을 사고 빵값을 치르는 것처럼 거래 관계를 완전히 마무리 짓는 모든 금융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처럼 거래로 생긴 빚과 받을 돈을 실제 돈의 이동을 통해 완전히 끝내는 행위인 셈이죠. 자, 그럼 아까 우리 학생이 질문했던 카드 결제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볼까요? 1단계, 지급은요, 학생이 편의점에서 카드를 내밀고 점원분이 그걸 받아서 단말기에 쫙 긁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거래가 시작된 거죠. 근데 2단계 청산은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 동안 쌓인 수많은 카드 거래들을 카드사 같은 청산기관이 한데 모아서 자, A은행은 B은행에 총 얼마를 줘야 하고 B은행은 C은행에 얼마를 줘야 하네 하고 교통정리를 싹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얼마씩 주고받으면 되는지 순액을 계산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결제가 바로 이 계산된 금액이 한국은행에 있는 각 은행들의 계좌를 통해서 실제로 오고 가면서 모든 거래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이제 큰 그림은 알았으니까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동차도 구조를 알아야 어디가 고장 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거대한 지급결제 시스템은요, 마치 이 슬라이드의 신전처럼 4개의 아주 튼튼한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우리가 실제로 쓰는 지급 수단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정보가 오고 가는 고속도로, 금융시장 인프라, 세 번째는 은행과 카드사 같은 참여기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이 모든 것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법과 규칙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흔들리면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모든 거래의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그림처럼 물건을 사는 지급인과 파는 수취인이 있죠. 지급인이 맛있는 컵케이크를 받고 그 대가로 지급수단, 여기서는 신용카드를 건네는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금융 흐름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카드를 긁는 행위, 즉 지급 지시는요, 카드 단말기 같은 접근 장치와 통신망 같은 접근 채널을 통해서 이 시스템의 심장부로 전달됩니다. 그 심장부가 바로 금융시장 인프라, FMI라고 부르는 곳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디지털 정보의 흐름이 바로 시스템의 동맥을 타고 흐르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전체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개인, 상점, 그리고 각자의 은행들이 모두 가운데 있는 금융시장 인프라 FMI라는 거대한 허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모든 지급결제 정보는 바로 이 FMI로 모여서 청산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곳이죠. 교수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정말 정교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많은 기관과 단계가 얽혀 있다면 어디선가 문제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 어떤 위험들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짚어졌어요. 복잡하게 얽힌 만큼 당연히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위험이 바로 신용 위험입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돈을 주기로 약속한 거래 상대방이 파산해서 아예 돈을 못 갚게 되는 최악의 상황, 즉 거래가 부도나는 위험을 말합니다. 다음은 유동성 위험이라는 건데요. 이건 신용 위험하고는 미묘하게 달라요. 회사가 망한 건 아닌데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주는 상황을 말해요. 아, 나 돈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 잠깐의 지연이 아주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률 위험입니다. 이건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A은행이 B은행에 돈을 보내기로 한 계약의 법적 효력이 좀 불분명하다면 어떨까요? 이거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 때문에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겠죠. 이렇게 튼튼한 법적 토대가 없으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영 위험인데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해킹을 당하거나 전산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아니면 직원이 실수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빵 터지면 결제가 마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파급력이 큰 시스템 위험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도미노처럼 한 금융기관의 문제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정말 무서운 위험이죠. A은행이 B은행에 돈을 못 주면 그 돈을 받으려던 B은행은 C은행에 돈을 못 주고 C는 또 D에게 돈을 못 주는 연쇄부도 사태로 이어지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이 시스템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시스템을 지키고 관리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중앙은행이 등장합니다. 중앙은행은 이 복잡하고 중요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앙은행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자,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감시자,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 발전 촉진자. 바로 이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운영자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 영어로는 BOK 와이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은행들끼리 아주 큰 금액의 자금이 오고 가는 시스템인데요. 국가 경제 대동맥과도 같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지 않고 중앙은행이 직접 아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역할은 감시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금융위기 때 은행들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평소에 은행들의 자금 사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닥쳤을 때 어느 은행에 얼마나 지원해야 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둘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즉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돈이 도는 파이프라인, 바로 이 지급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이어야만 합니다. 파이프가 꽉 막혀 있으면 물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소용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마지막은 발전 촉진자 역할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지급결제 방식도 계속 진화해야겠죠. 중앙은행은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웁니다. 요즘 한창 화두인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같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면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거죠. 단순히 현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용카드 결제라는 아주 일상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리 경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인프라까지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은요,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하나 선물한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화폐금융론이 공부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걸 공부한다는 건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는 복잡한 경제 현상들, 그 이면에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돈은 국경도, 시간도 없이 정말 순식간에 이동하고 있죠.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과연 중앙은행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위험에 대비해야 할까요? 이건 아마 다음 세대 경제학도인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